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의 호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훔쳐보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으로 그 세금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세금 쪽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뭐죠? 바로 상속증여세 개편입니다. 무려 75년 만에 대수술을 하고 있죠. 상속증여세가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되는 그 과도기에 지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개편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또 개편되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절세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상속증여세 개편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상속세 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존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3가지 준비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상속증여세 세율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율 40%. 예. 그럼 상속세, 증여세 세율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증여세. 상속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답을 볼까요? 예. 상속세랑 증여세 세율은 사실 똑같습니다. 예. 10에서 50%까지 올라가는데 과표 부분을 보시면요. 30억 초과되면 무려 세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요새 서울에 그 중위 가격,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넘어간 지가 몇 년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과표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런 상속증여세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랑 증여세랑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진 데다가 아까 그 높은 세율을 갖다 대니까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증여세는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 쪼개면 쪼갤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덩어리가 작아져 있는데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세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상속세가 유리할까요? 증여세가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세금이 적을까요? 예, 당연히 증여세가 더 적을 것 같죠. 근데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상속세에는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행세법 기준으로는 뭐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합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죠? 10년에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금액 얼마? 예, 5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개편. 예,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재산을 다 합쳤을 때 지금은 공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한 10억 정도 된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나중에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너무 많이 올렸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20억, 30억 간다. 그러면은 10억 공제하고서라도 내야 될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세금에 대해서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작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10억 넘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런 세금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5년 만에 대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중산층도 이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거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요. 2000년부터 23년까지 13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무려 1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 원래는 이제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뭐 자산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개편을 하자.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윤 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내가 임기 내에 유산 취득세 방식의 상속지원세 개편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작년 세법 개정안,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연말에 국회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개정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세율도 인하하고 상속증여세를 개편한다라는 내용을 실제로 개정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말에 좀 전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예 이제 부결이 되면서 원점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3월 12일 날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기 전에, 이게 사실은 아직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확정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여야 합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법 개정 사항들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크게 여당 야당 입장 차이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당 야당의 분위기 자체, 쉽게 말해서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걸로 우리는 목적 달성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 여당은 일단 유산 취득세라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외의 부분 보시면 요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당의 주장은 세율을 좀 인하하자라는 겁니다. 세율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50%까지 올라가던 세율을 정부 안을 보시면 그 50% 세율을 그냥 없애버리자. 10억 초과되면 40%로 낮춰버리자. 이렇게 되면 이득 보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50% 될 거 40% 내니까 혜택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주식을 물려줄 때 세율이 여기에다 할증이 더 되기 때문에 무려 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를 폐지하자라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재벌들한테 혜택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 대신에 우리 중위 가격이 뭐 아파트가 10억이고 중산층 재산 20억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 공제 금액만 18억으로 상향을 해주면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이런 세금에서 좀 걱정을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3월 12일 날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까 제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합산해서 덩어리가 큰 데에다가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구조가 세율이 높으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이 체계 자체를 유산 취득세, 이제 받는 사람 기준, 아까 증여세처럼 이거를 받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바꾸자. 이게 바로 유산 취득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가 많으면 재산을 쪼개받으면 내가 덩어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한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제 금액을 상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인적 공제. 지금은 제가 현행세법 기준으로는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각각 5억씩을 합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은 이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할 때 이제 기초공제 2억에 자녀 수에다가 5천만 원을 곱합니다. 그럼 자녀 2명이면 얼마죠? 5천만 원 곱하기 2니까 1억이죠. 그럼 2억 플러스 1억이니까 3억이라는 거죠. 3억보다 일괄공제 5억이 더 높으니까 뭐 자녀가 7명 이상 되지 않는 한은 다 일괄공제를 적용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정부 안대로 5천에서 5억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당 5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좀 상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10억까지는 면세점, 여기까지는 세금 없게 하겠다라는 거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유산세 방식에서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들 전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딱 확정이 되면 요거는 내가 재산을 많이 받던 적던 받던 공동의 책임을 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너가 좀 잘 사니까 세금 좀 더 많이 내. 예.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납세 의무도 각자가 집니다. 예, 이런 부분도 개편을 하겠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 20억의 재산이 있는 부모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행세법은 10억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면 한 20억 기준으로 1억 3천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10억, 뭐 1억씩, 5억씩 각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부담을 중산층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안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규모를 조금 높여볼까요? 90억으로 좀 늘려봤습니다. 현행세법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 맥스로 받고 공제를 받았을 때 한 90억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최소로 줄여도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개편안에 따르면 공제 금액을 어쨌든 각각 적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세율을 적용할 때 본인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세금은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절세 효과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요거는 개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부가 28년 시행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 단계고 그 안에서 사실은 뭐 금투세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 안대로 그대로 반영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지금 정권이 사실은 교체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감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용들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절세 전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제금액 늘어나고 세율 좀 낮춰주고 어쨌든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거에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도 공감이 되어 있고 여야가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공제 금액은 아무래도 그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 10억 공제 금액에서 20억 정도 되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중산층들 내가 재산이 한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증여세를 내고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재산 공제받으면 20억까지는 세금 깎아준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넘겨주면 세금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좀 재산 규모가 있다. 이렇게 20억 깎아도 나중에 상속세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뀐 개편되는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에 따라서 좀 절세 전략을 새로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분배를 뭐 누구한테 몇 명한테 어떻게 쪼개는가에 따라서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부담되는 세금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적의 분배 방안을 조금 고려하면서 절세 전략을 피우는 게 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 큰 흐름이 그거였죠. 이제 내가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많이 낼 것 같으면
사전에 좀 징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놔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흐름이었는데, 우리가 징여를 하는 이유, 자녀분들한테 징여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내가 나중에 이제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재산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징여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젊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조금 부모님이 요때 조금 도와줬으면은 내가 그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산 형성하는 거를 도와주게 되면 어쨌든 자녀가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나는 나중에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조금 사전에 자녀들의 그 자산 형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의 징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징여에 대한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징여하고 혹시 신고해 보신 분? 꽤 있으시네요. 징여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받았던 거를 10년치를 합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제 금액, 다 알고 계시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10년에 한 번씩 공제받을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말인지를 좀 사례를 가지고 제가 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녀한테 아빠가 세상에 온 걸 축하한다면서 2천만 원 징여 딱 해주십니다. 요거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공제하고 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자녀가 6살이 됩니다. 요새 그 영어 유치원 많이 다니잖아요. 영어 유치원 또 보내주려고 할아버지가 2천만 원 또 징여 통 크게 해주셨습니다. 요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갈리네요, 요거는. 우리가 그 10년에 한 번 2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살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보게 되면 이미 2천만 원 징여 받았죠. 이미 포인트를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천은 주실 때 세금을 내고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금 잘못하신 게 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징여를 해서 징여세를 내게 되면 그거는 세대를 건너뛰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할증되죠. 무려 30%나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조금 바꿨다고 했다면 아빠가 나중에 주고 할아버지가 먼저 주면 할아버지는 2천만 원 공제가 되니까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 순서에 따라서 조금 그 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드디어 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또 사립학교 보내줘야겠죠. 엄마가 2천만 원 또 징여해 주십니다. 요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판단하실 때 딱 12살 기준으로 과거 10년치를 보시는 겁니다. 10년 안에 공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세금은 없습니다. 드디어 이 자녀가 대학교에 재수도 한 번 안 하고 딱 합격을 합니다. 아빠가 너무 기뻐서 또 5천만 원 징여해 주십니다.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년이 됐죠. 성년이 되면 공제 금액은 2천에서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0년을 보시는 거예요. 20살이 됐을 때 10년 안에 공제를 얼마 받았죠? 2천만 원 받았죠. 그래서 원래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2천을 받았기 때문에 3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넘어가는 2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작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십 년 넘게 이 기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집 한 채 뭐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작년에 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혼인이나 출산했을 때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추가 1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징여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시행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혼인이랑 출산 통합해가지고 1억 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혼인신고 기준으로 전후 2년, 출산 기준으로 이후 2년까지 징여를 추가로 해주게 되면 추가 1억에 대해서는 한번 공제를 받아서 세금 없이 이렇게 징여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여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생활비. 요거 생활비 지원해 주시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제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신입사원인 아들인한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징여 문제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좀 갈리고 있어요. 예. 신입사원, 예. 돈을 벌죠. 자녀가 경제력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네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이거는 당연히 징역에 해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가 아직 로스쿨 다니고 있다. 뭐 심지어 유학을 하고 있다. 이럴 때 학비라던가 생활비 지원해줘야겠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또 징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자녀가 유학 보냈는데 그 생활비 좀 아껴가지고 저금을 했어요. 그거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모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데 썼다. 금융상품 가입했다. 예, 고자금은 징여자금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써서 없어지는 돈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 모아가지고 하는 돈들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 그 강남 막 대치동 가면은 사세고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예, 4살부터 영어 유치원 가려고 고시를 본다고 하는데 합격해가지고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비 내주셨습니다. 세금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녀 소득이 없죠. 예, 유치원생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 부양 의무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부양 의무는 부모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 부모는 근데 소득이 있죠.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도와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징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징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유치원비 이렇게 내주는 거 과세관청이 알까요? 세무서에서 이거 파악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어렵겠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 인출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예. 현금 인출하거나 뭐 입금하거나 했을 때 얼마 기준으로 뭐 어디에 통보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기준인지 아시는 분? 1,000만 원.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자동으로 내가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예. 그럼 999만 원 괜찮을까요? 예. 여러 번 보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요거 통보가 된다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거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정보는 그냥 여기 쌓여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 예. 어떤 세무 문제 발생할 때 우리가 뭐 세무조사를 받거나 어떤 과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FIU에 이 사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정보 조회해달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계좌 내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세 문제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크게 2가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바로 이 상속세. 내가 상속세 내야 될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99%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예. 상속세 신고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누락된 거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통장을 이렇게 까서 보는 조사들을 무조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현금 거래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받을 때 이런 통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 예. 요거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부동산 가격 급등했을 때 이거 조사받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내가 돈은 좀 있어요. 돈은 좀 있어서 우리 자녀 결혼하려고 할 때 아파트 한 채 딱 이제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해줄 수가 없는 이유가 예, 세금 때문에 바로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 혹시 그림 보고 어디 아파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 예, 요새 가장 핫한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예. 원베일리 아파트가 거의 만세대 됩니다. 예. 예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요거 만세대 입주할 때 전세대원 자금 출처 조사 하겠다. 예. 가능할까요?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전산으로 예, 이런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바로 이 PCI라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전산으로 우리 과세관청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시면 사실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살이 된 자녀가 뭐 원배일이 30억 되는 거 취득을 했습니다. 등기를 치면 과세관청이 재산이 생겼구나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30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무슨 자금으로 샀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가지고 볼까요? 소득.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다 세금을 떼고 받죠. 세금을 떼고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얼마 벌었는지 이미 신고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라는 거를 이미 과세관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죠. 예, 지출 내역을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의사예요. 연봉이 막 3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뭘 내죠? 공제 받으려고 카드 많이 썼다. 현금 영수증 많이 썼다. 이런 거 다 제출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봉은 3억이지만 내가 지출한 내역들을 다 제출한 걸 제하고 난 금액이 실제 나한테 남은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4명의 카드만 썼고 4명의 지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을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은 보고 또 두 번째로 합법적인 자금, 소득 가지고 인정되는 금액,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금융거래 내역, 예.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대출을 얼마 받았다라는 걸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도 어쨌든 본인 뭐 신용이나 뭐 담보를 통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예. 증여 신고하고 받은 금액.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요 세 가지는 다 이미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산으로 요거를 싹 돌리면 3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인정되는 요 세 가지 금액을 합했더니 한 20억밖에 없다. 그럼 10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족 금액을 가지고 나래비를 세웁니다.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뭐 가장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던가 조금 내용을 만들기 쉬운 사람들, 아빠가 뭐 사업을 한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조사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그 1, 2억 차이 가지고도 여기 보시면 그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차이 금액이 30대 기준으로는 2억까지는 그냥 무시하겠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배제하겠다. 이런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어떤 말이 있죠?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 거래 흔적이 있으면 요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할 때는 뭐 1, 2억 차이 가지고도 이런 조사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죠? 그 1, 2, 3번을 합쳤더니 자금이 부족해요. 예,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죠. 부모한테 자금 빌려도 세금 문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 가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일단 이런 자금 대여, 부모 자식 간의 자금 대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은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죠. 내가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가 아니다라고 반증을 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해 두시는 거. 요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증 여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인정해주고 안 받았다라고 해서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이제 법에 정해진 양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차용증 양식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정하는 거대로 양식대로 작성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자 주고받는 내역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안 받은 거 아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금융거래 내역으로 통장거래 내역이 있어야 요걸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법에서 그 정한 이자는 연 4.6%입니다. 적정 이자는 4.6%예요. 근데 요새 그 신용대출 받아도 금리 많이 내려간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이 이율은 적정 이자율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랑 나랑 정하기 나름입니다. 나랑 정한 이율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주의하실 거는 4.6%로 빌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2.6%로 빌렸다.
그럼 이 자녀는 매년 2%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예, 2%만큼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준 금액 곱하기 차이, 차이, 이득 본 금액을 곱했을 때 연에 이렇게 해서 자녀가 이득 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징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이 뭐냐? 4.6%를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으면 이자를 많이 받으면 되죠. 차액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되니까. 반대로 돈 한 2억 정도밖에 안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4.6% 곱해도 1,000만 원이 안 넘죠. 예, 그래서 사실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금 문제가 없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조금 해석 사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이자로 빌리게 되면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2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징여 문제 없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가 아까 전제는 징여 추정이라고 했죠. 이런 거래 자체는 일단은 징여로 보기 때문에 무이자로 이런 거래들이 있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2%라도 소액의 이자라도 꼭 1,000만 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쨌든 대여 거래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이자는 받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징여에 대한 결론. 우리가 물론 그 신고도 하고 뭐 대여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방법은 10년에 한 번씩 징여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상속재산이 클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낮은 세율로 징여를 해두면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10억을 징여하는 것보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징여를 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고 또 이거를 그냥 두는 건 아니죠. 뭐 부동산으로 불려준다, 뭐 펀드로 불려준다, 주식 또 좋아하시면 그걸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시드머니를 마련해준 자녀랑 그렇지 않은 자녀는 30살이 딱 됐을 때 스타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징여를 할 때는 어쨌든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에 해줬을 때 이게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것부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돈을 해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오를 것부터 그런 것부터 징여를 해주는 게 이제 좋다라는 게 징여의 대원칙입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전 시간에는 이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녀의 자산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도움 준다는 측면에서의 징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또 세금 전략을 세우실 때 또 오늘 내용들이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